2013년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 당시 우리는 뉴스로만 봤지만 그 현장에 있던 한 과학자의 인생은 그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가 핵심 인력으로 살던 그는 발사장에서 40초 만에 폭발한 미사일을 보며 처음으로 다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45년 인생 최대의 도박을 걸게 됩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선택했고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모든 것은 평양의 화창한 아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전용 승용차가 대기했고 엘리베이터도 작동했고 겨울에도 난방이 됐습니다. 평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 핵물리학 교수셨습니다. 6.25 참전 용사이신 할아버지의 아들로 평생 조국에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26살에 국방과학원에 배치됐습니다. 성민아, 너는 조국의 자주권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숭고한 일이라고. 국방과학원 전략무기연구소는 평양 외곽 산속 지하에 있었습니다. 저는 탄도미사일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인민군 대좌 계급장을 달았지만 늘 흰 가운을 입고 설계도만 들여다봤습니다. 특권도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특별 배급으로 쌀 10kg, 돼지고기 2kg, 외화상점 이용권까지. 평양 중심가 30평 아파트도 국가에서 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저는 45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정년기가 지났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이 일을 계속하는 한 누구와도 가정을 꾸릴 자격이 없다고. 어느 날 저녁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제가 가져온 쌀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성민아, 이거 옆집에 좀 나눠줘도 되겠니? 배급이 안 나와서 굶는다더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쌀이 남아 돌고 옆집은 굶고 있다니. 옆집도 평양 시내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 평양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공허했습니다. 내가 진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2013년 봄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 제가 2년간 설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날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 점화. 미사일이 천천히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승 30초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40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통제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발사장 3km 떨어진 어촌마을에 파편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부상자들은 괜찮습니까? 보위부 요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동무가 걱정할 일이 아니오. 이 사고 자체가 국가 기밀이니 입 밖에 내지 마시오. 실패 원인은 명백했습니다. 자재 부족. 국제 제재로 필요한 부품을 구할 수 없었죠. 하지만 책임은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뒤 선배 과학자 3명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60살 노 교수님의 외치는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동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오.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성민아, 배급이 석 달째 안 나온다. 쌀 좀 구할 수 있겠니? 평양 시내 의사인 어머니도 배급이 끊긴 겁니다. 그럼 지방은? 기차 창밖으로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마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직업병이죠. 오늘 폭발한 미사일 한 발 제작비. 약 2천만 달러, 우리 돈 200억 원. 그 돈이면 쌀 몇만 톤? 몇십만 명이 1년을 먹을 수 있을까? 40초 만에 폭발한 저 미사일이 수십만 명의 1년치 식량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미사일을 10년 넘게 설계해왔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백성을 굶겨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2014년 여름 새로운 프로젝트가 떨어졌습니다. 무기 수출 사업. 중국 중개인들과의 비밀 회의였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200km입니다. 중동으로 팔려갈 게 뻔했습니다.
전쟁에 쓰일 무기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중국 측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동무, 진짜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설계한 미사일이 중동으로 팔려갑니다. 그 돈은 백성 배급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칩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외국 뉴스가 있습니다. 진실을 아십시오. 사흘 뒤 연구소 화장실에서 그 USB를 봤습니다. BBC 뉴스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인한 제재로 최근 3년간 약 30만 명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북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죽었어요. 약 하나를 구할 수 없어서. 저는 노트북을 덮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30만 명. 제가 10년 넘게 설계한 미사일 예산이면 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걸까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성민아,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제 이마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나라 일도 중요하지만 내 몸도 중요하단다. 나라 일.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 이건 나라 일이 아닙니다. 이건 백성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그만둔다고 그만둘 수 없는 일. 그럼 남은 선택지는 하나. 이 나라를 떠나는 것. 2010년 가을 가장 끔찍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면전 시나리오 타격 효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우리 미사일로 얼마나 많은 적을 죽일 수 있는지 계산하라는 겁니다. 극비 보안실에 혼자 들어가 작업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북한 보유 미사일 목록이 떴습니다. 타격 목표도 정해져 있었죠. 서울, 부산, 도쿄, 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폭발 반경, 예상 사상자 수. 서울 첫 24시간 내 최소 50만 명. 도쿄 100만 명 이상.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수백만 명. 6.25 때 3년간 사망자가 300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미사일은 하루 만에 그만큼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6.25를 겪으신 분이 하신 말씀. 전쟁은 지옥이다. 다시는 우리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조국을 지키려 싸우신 분의 손자가 또다시 수백만을 죽일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성민아. 어머니, 사랑합니다. 갑자기 무슨 사랑한다는 소리야. 45년 살면서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멈춰야 한다고.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수백만이 죽는다는 걸.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 실패하면 어머니도 끝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제 영혼이 먼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미사일 궤도를 계산하듯이 제 탈출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이번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계산이었습니다. 2015년 4월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단둥기술 시찰 출장. 저를 포함해 과학자 5명이 선발됐습니다. 출장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USB의 북한 무기 개발 현황, 예산 규모, 조직도를 복사했습니다. 미사일 설계도는 아닙니다. 악용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중국 출장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4월 15일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 단둥으로 넘어갔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감시했죠. 첫날 저녁 공장 시찰 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 방에 들어갔다가 10분 뒤 다시 나왔습니다. 복도 보위부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화장실이 급한데 담배 좀 사러 다녀오겠소. 10분 안에 돌아오시오.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8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갔습니다. 비상구로 나갔습니다.
호텔 뒷골목을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0m쯤 가서 약속한 장소.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성민 동무십니까? 그렇소. 빨리 타십시오. 차에 올라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죄책감이 먼저 왔습니다. 지금쯤 호텔에서 난리가 났겠죠. 평양에 보고가 갔을 테고. 어머니는 차창 밖으로 단둥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압록강 건너편 어두운 북한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차는 단둥을 벗어나 중국 내륙으로 달렸습니다. 압록강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향이, 어머니가 제 지난 45년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배신자입니다. 어머니는 배신자의 어머니가 됐고요. 수백만 명. 전쟁이 나면 죽을 사람들. 저는 그들을 위해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5년 인생에서 가장 슬픈 밤이었습니다. 차는 밤새 달려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저를 지하실로 안내하셨습니다. 습하고 어두운 공간. 작은 이불과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하네. 밖에 나가면 안 되네. 지하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대좌 계급장을 단 과학자였는데 지금 범죄자처럼 숨어 있다고. 낮에는 지하실에서 꼼짝 못하고 밤에만 나와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뒤 할머니가 신문을 가져오셨습니다. 조선족 신문에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북한 고위 과학자 탈북 추정, 당국 수색 강화. 기사 끝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탈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 중. 2주일 뒤 더 충격적인 소식.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TV에 동무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나왔다고. 아들을 찾는다고 울면서. 그날 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일은 넘으신 어머니를 TV 앞에 세워놓고 울게 만든 그들이 미웠고 저 자신이 더 미웠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석 달째 되던 날 할머니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동무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간다는 건 정말로 북한과 완전히 이별한다는 뜻이었죠. 일주일 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형제님, 앞으로 갈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형제님은 살아야 합니다. 진실을 전하려면요. 맞습니다. 저는 살아야 합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형제님은 몽골로 가실 겁니다.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가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죠. 5월 말 다른 탈북자 4명과 화물차에 숨어 이틀을 갔습니다. 중국과 몽골 국경 근처. 고비 사막이었어요.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합니다. 20km쯤 사막을 밤에 걸었습니다. 모래가 깊어 한 발짝도 힘들었습니다. 5월인데도 밤 사막은 추웠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 때 한 분이 쓰러졌습니다. 50대 여자분. 저와 다른 분이 부축해서 걸었습니다. 45년 연구실에서만 살던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4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기 불빛이 몽골 쪽입니다.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엎드리십시오. 중국 국경 순찰대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사막을 훑었습니다. 100m 떨어진 곳. 모래 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할아버지, 손자를 도와주십시오. 차가 지나갔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해 뜨기 직전 드디어 몽골 땅에 도착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틀 뒤 울란바토르 한국 대사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에서 왔습니다. 당신 정보가 대한민국 안보에 중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전쟁을 막는 데 쓰이길.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 2주일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 정보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고 대화로 이끌 수 있을 겁니다.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6월 말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계신 평양이. 어머니, 아들은 이제 자유의 땅으로 갑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날아올랐습니다. 2015년 7월 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걸으며 느낀 건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공기.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충격적인 게 많았습니다. 쌀밥에 반찬 대여섯 가지, 매일 나오는 고기.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던 음식이었죠. 처음에는 먹다가 울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북한 주민 영양 상태, 아사자수. 제가 10년 넘게 설계한 미사일 개발비면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원룸. 45년 만에 진짜 내 공간이 생겼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문을 연다는 것, 마트에 물건이 넘친다는 것. 모두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행복은 빵만으로 안 되지만 빵 없이는 행복을 생각할 수도 없다고.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리학 강의 제안이었습니다. 첫 강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설계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수업 후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머님을 두고 오신 것.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이 걸렸으니까요. 지금은 통일 NGO에서도 활동합니다. 강연도 다닙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6.25를 겪었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고맙네. 우리 손자 세대는 전쟁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네. 눈물이 났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6.25를 겪으셨거든요. 밤마다 북한 소식을 찾아봅니다. 어머니 소식은 없습니다. 살아계신지 모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산소 앞에 절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나면 수백만이 죽습니다. 제가 계산했어요.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통일, 저는 살아생전에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에 안 되더라도 다음 세대에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탈북한 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생명을 위해서, 언젠가 올 평화를 위해서였죠. 여러분,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주십시오. 감사합니다.